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오늘도 네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장관이 오늘 새벽에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지 관심이 집중됐는데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이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허위 사실이고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였는지를 확실하게 밝히는 데 있어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양수산부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되는 것이죠, 장관으로서. 그런 차원에서 더 책임있게, 더 당당하게 이 문제에 대처하겠다라는 저의 의지로서, 의지의 표명으로서 제가 이제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관직을 내려놓고 의혹을 하나씩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우선적으로 드는 의문은 사실무근이라고 하는데 장관직을 내려놓는다? 얼핏 보기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귀국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요. 예. 지금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장관으로서 이 북극 항로 또 해양수산부 이전 등 해양수산부 현안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해 그렇죠. 왔고요. 네. 그리고 내년도 부산시장 후보로 뭐 사실상 여러 뭐 통로를 통해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지고 본인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사실 예. 지금 뭐 윤영호 본부장의 특검 조사의 진술뿐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일단 신뢰를 합니다만 예. 지금 추진 중인 해양부 수사의 현안과 관련해서 이 통일교 사건과 연계될 경우에 정부에 부담이 되는 건 분명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엊그저께 이틀 사이에 좀 사정 변경이 생겼습니다. 예. 특검이 바로 국수본의 사건을 이체했고요. 예. 수사 배당 절차도 바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수사가 본격화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사 일정에 들어간 이상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수사를 받고 하는 예. 것이 실제 지금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이전이라든가 여러 부분과 같이 거론될 경우에 이게 정부에 부담이 되는 건 분명해 보이죠. 아마 귀국하면서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예. 차라리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무고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뭐 부산시장 출마가 됐든 아니면 다른 정치 행보를 하는 것이 정부에도 본인에도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경찰에 수사받으러 나가는 모습 자체가 이재명 정부의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정동영 장관도 있지만 그냥 입장문 내고 장관직을 물러난다 이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좀 차이가 있는 게요.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천정국을 단순하게 방문만 했고 예. 금품 수수에 대한 의혹은 없는데 이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금품 4천만 원 그리고 뭐 불과리 또 까르띠에 명품 시계까지 받았다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재수 장관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아마 장관직을 내려놓고 예. 아마 수사받는 것이 좀 당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본인은 지금 저렇게 굉장히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마 이재명 정부로부터는 엄청난 낭패고 국정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예. 한편으로 볼 때는 윤영호 씨가 이 전재수 장관에게 금품을 수수했다고 줬다고 그 진술한 게 보면 지난 8월이거든요.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밝혀진 건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수사 보고서를 아마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에서도 충분히 받아보고 검토하지 않았을까. 받아봤을 가능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 그렇습니다. 예. 왜냐 그렇게 보면 굉장히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예.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영호 세계본부장, 그 통일교 본부장이 굳이 전재수 장관을 콕 집어가지고 거짓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본인에게 드러날 수 있는 아무런 뭐 정치적 이익도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감안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재수 장관이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본인이 스스로 고민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 사실은 대통령실의 뭐 우상호 정무수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장관직의 어떤 거치에 대해서도 아마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또는 예. 우상호 정무수석하고는 나름대로 조금 이 의견을 조금 나누지 않았을까 하는 예. 이런 추측은 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권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꼬리 자르기 뭐 이렇게 이런 식의 접근이었다는 말씀이세요? 전재수 장관은 이제 장관직을 내려놓자마자 이제 조목조목 해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통일교 행사에서 600명 앞에서 연설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고 사진을 언론사에 공개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았냐, 이걸 왜 받았을 거냐는 겁니다. 그리고 해저터널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대를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전재수 장관이 언론 인터뷰 보면은 핵심은 본인이 알고 있어요. 내가 돈과 시계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이 뭐 시계 브랜드를 말한다고 해서 그 구체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냥 누구나 그냥 누구한테 내가 이 브랜드의 시계 줬다고 하면 그게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이 국민의힘 인사들에게 건넸다고 하는 것들도 뭐 돈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 추가적인 증언 이외에 뭐 수첩에 적은 뭐 메모나 아니면 그 주고받은 문자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그 증거로서 뒷받침됐기 때문에 사실 특검이 수사에 들어가고 의혹이 예. 점점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전재수 장관과 관련돼서는 사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증언 이외에는 아무것도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가지 얘기했던 것 중에 이미 행사에서 와가지고 600명 앞에서 연설했다. 이거 지금 깨진 거거든요. 지금 저도 그 전재수 장관이 말한 그 제시한 그 사진 말고 통일교가 당시에 얘기했던 그 시기에 그 예. 기사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전재수 장관이 없어요. 그 행사 사진에 기사에만 전재수 장관이 참석했다라고만 되어 있지 막상 그 단체 사진이나 중요 인사들 찍은 사진은 전재수 장관이 안 보입니다. 사진이 없다. 제가 지금 예. 확인을 못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만약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 정말 전재수 장관이 있는 사진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면은 또 이건 공방이 가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났을 때는 일단 이 세 가지 정도 중에서 하나가 지금 벌써 깨져버린 거기 때문에 저는 예. 윤영호 전 장관의 증언이 이미 깨지고 있다. 신뢰성이 너는 하락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전재수 전 장관도 뭐 이거 뒤에 아마 영상 볼 것 같은데 이 4년 전에 뉴스와에 대해 나와서 예. 한일 해저터널 관련해서도 본인은 일관되게 반대되는 목소리를 계속 내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4천만 원의 시계까지 주고 한일 해저터널 이거 해달라고 청탁을 했다면 근데 예. 그거에 대해 몇 년 뒤에 바로 반대하는 발언을 계속했다? 그럼 통일교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만큼 수천만 원의 돈을 주면서 뭔가 그 수건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예. 이 사람이 반대하고 다닌다? 이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을 리 그 시기에 가만히 있었을 리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도 전재수 전 장관이 과거에 했던 발언 그리고 예. 그 당시의 행사의 기록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이미 전 윤영호 전 본부장의 이 신뢰도는 발언의 신뢰도는 깨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성치훈 부대변인이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윤영호 씨가 금품을 줬다는 시기가 2018년에서 20년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1년에 저희 방송에 나서 이 해저 터널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가 맞지 않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저터널은 좀 위험합니다. 그동안 우리 부산 시민들이 열망해왔던 물류 거점 도시를 완전히 해체시키고 물류 거점 도시에 대한 희망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본이 이익 보는 만큼 부산이 그대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해저터널입니다. 저 해저 터널이 통일교의 뭐 수건 사업이라고 불리는 건데 그거를 위해서 로비를 했다는 그 목적이 그건데 21년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이준우 대변인께서 보세요. 글쎄요, 뭐 이런 거의 성격은 뭐 아주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황이라든가 주변인 수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긴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한일 해저터널 관련해 가지고 이제 통일교에서 뭐 청탁을 또는 이제 그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좀 멈춰달라 이제 이런 내용의 아마 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반대를 하지 말아달라. 반대를 하지 말아달라 이제 그거죠. 그거를 실제로 청탁을 받게 되면요, 제가 국회에서 경험을 되살려 보면은. 네. 그런 식의 로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하는 어느 안건에서 반대하는 이제 의원 있잖아요. 그럼 그 의원실로 찾아와서 반대하는 건 좋은데 너무 세게 반대하지 말아달라고 로비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본인이 끝까지 반대했지만 예. 그 로비를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예. 다수결에 밀려서 내가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도 반대다라고 하면서 슬쩍 양보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반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청탁이 실현된 거죠. 그런 식의 청탁이 실현됐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어쨌든 나중에 계속 반대 입장을 유지했기 때문에 나는 그 청탁을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이 곧
뭐 본인이 그 돈을 안 받았다 그렇게 해석된 건 좀 무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반대 수위를 낮추는 거 그 정도 수위만 하더라도 청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윤영호 이제 본부장이 했던 진술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형사 사건에서는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또 제3의 진술까지 포함되면요. 예.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인정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그때 대화가 지금 구체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주니까 처음에는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복이 깃들어 있는 복돌이다라고 하면서 괜찮다고 건네니까 받으면서 또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받았다는 겁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대화 형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신뢰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재수 장관이 정동영 장관과 달리 이렇게 즉시 본인 자리를 내려오는 이유는 아마도 본인 수사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예. 변호인들 꾸리고 집중해야 되죠. 그런 사정 때문에 정동영 장관과 달리 예.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장관직을 내려오는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일각에서 얘기하는 거는 전재수 장관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부산시장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부산시장 출마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의혹을 해소하고 말끔히 해소하고 오히려 부산시장에 다시 정식으로 도전하는 행보라는 해석도 있거든요. 뭐 저도 그렇게 봅니다. 뭐 일단 수사가 시작됐고요. 이미 통일교 관련 수사, 그러니까 실제 이 정치권의 금품을 전달하거나 청탁을 하는 이 프로세스는 이미 권성동 의원 그리고 예. 김건희 씨에게 전달된 명품백 과정에서 상당히 그 양태라든가 증거관계가 확인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 지금 윤영호 본부장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것도 그 증거관계를 따라가다 보면 확인이 금방 될 겁니다. 예. 이미 진술은 나와 있다는 것이고 윤영호 본부장이 그렇게 진술했다는 것이니까요. 주로 이런 내용들은 한학자 총장에게 수시로 상시적으로 보고가 됐다는 것이고 그게 물적 기록으로 대부분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예. 사실이 아니라면 그게 없겠죠. 그러면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만이 있는 것이 될 것인데 이제 그걸 이 사건을 이첩받은 국수본이 확인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뭐 예. 내년 선거전이 본격화되는 2월이나 3월 경에 관련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거를 빨리 확정시킬 수도 있고 그러면 오히려 전재수 전 장관으로서는 부산시장 출마의 날개를 다는 거죠. 오히려 이 무고하게 모함을 받았다가 오히려 부산에 대해서 본인이 추구해왔던 친정이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해저터널도 반대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는 거고 부산을 물류 거점화하겠다는 본인의 신념이 일관되게 가고 있었다는 것도 오히려 차제에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부산시장에 출마해야 된다는 여론이 뭐 더 높아질 겁니다. 아마 예. 전재수 전 장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본인의 무고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고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조기에 장관직을 사퇴하고 수사에 응해서 지금 주장의 허위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 부산시장 후보군 중에 전재수 장관이 경쟁력이 꽤 높은 편으로 나오는 거죠 지금.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이 딱 한 명입니다. 전재수 의원. 전재수 예, 한 명이요? 원래 여러 명이었다가 작년 총선 때 다 낙선하고 지금 전재수 의원만 살아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작년 이 PK 지역의 선거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부산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삼선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수부 이전과 관련된 중책도 이재명 대통령이 맡긴 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무슨 뭐 전재수 장관을 뭐 꼬리 자르게 한다, 예. 뭐 손절한다 이런 평가들을 하시는데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산의 유일한 한 명 국회의원을 어떻게 손절합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든 본인이 갖고 있는 이 갑옷을 벗고 싸우고 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해수부 장관으로서 싸운다면은 훨씬 더 많은 부처의 공무원 거느릴 수 있고, 근데 그렇게 한다면 어디에 피해가 가겠어요? 저는 결국 부산에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전재수 장관이 갑옷을 벗은 것이다. 아까 우리가 영상도 본 거면 전재수 장관은 한일 그 해저 터널도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해저 터널 뚫으면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재수 장관은 이거 지으면 분명히 부산한테 손해다.
부산한테 손해기 때문에 반대한다. 부산만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수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도 해수부 이전 이런 것들 다 어떻게든 부산을 부흥하기 위한 건데 예. 본인의 이런 그 혐의 때문에 뭔가 재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나 부산에 피해가 갈까봐 가본 내려놓고 난 싸우고 오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실에서 뭔가 손절하고 꼬리 자른 게 아니라 전재수 전 장관이 내가 이거 벗고 싸우고 오겠다고 오히려 본인이 뛰쳐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재수 장관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이재명 정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절대 놓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 종교 집단 통일교에 대해서 뭐 세 차례 언급을 하다가 오늘 공직자 뭐 일반론적인 얘기를 합니다만 공직자 기강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개는 압도적인 다수는 정말 본래 역할에 충실하게 자기 일 잘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적으로 공평하게 정말 일 잘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성과가 나는 겁니다. 다만 그 맑을수록 흙탕물이 다 더 많이 눈에 띄는 것처럼 다들 다 열심히 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중에 아주 극히 소수가 마치 이 연못에 흙탕을 일으키는 밑과리처럼 물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그건 정말로 아주 소수다. 요 얘기 성춘 부대변인께 다시 한번 여쭤. 오늘 뭐 부처 업무 보고가 시작되는 날이고 그래서 뭐 공직자들을 만나는 자리니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혹시 이것이 전재수 장관하고 연관돼서 해석될 만한 여지는 없습니까? 뭐 또 그게 오묘하게 타이밍이 좀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거라기보다는 사실 이 내란과 관련돼서 이 공무원들 대상으로 뭔가 수사도 하고 조사도 하겠다고 했다가 예. 뭔가 공무원들이 좀 반발도 샀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좀 북돋기 위해서 공무원들 다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물을 흐릴 뿐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라는 전 격려 차원의 메시지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굳이 공직기강을 강조하신 이유는 최근에 사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이 공직기강 관련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뭐 지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하는 그렇죠. 얘기죠. 바로 예. 이거 바로 잡아라라고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까지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지금 일반 공무원들, 일반 대통령실 직원들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만 일부가 흐리고 있다 이걸 지적한 거기 때문에 하필 오늘 아침에 전재수 장관이 오늘 하시는 멘트들은 다 이미 준비가 된 멘트들입니다. 이 예. 전재수 장관이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맞춰서 전 발언한 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사의를 표명을 했고 대통령실을 즉각 수리한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 통일교 관련 언급을 몇 차례 아주 강력한 의지 해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고 사표 수리하고 전공법으로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과연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꼬리 자르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예. 아마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사의 표명했는데 사의 표명하고 아마 전재수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마 전혀 관련이 없다면 한 번의 단순한 조사만으로 끝날 가능성이 큰데 좀 그렇지는 않다고 상황을 보는 것 같고요. 아마 거의 좀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실에서는. 지난 8월달 윤영호 통일교 본부장의 진술로 시작이 됐는데 아마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더라도 윤영호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윤영호가 추가적으로 진술을 하거나 어떤 물적 증거를 내놓아야 되는데 아마 윤영호 본부장 입장에서 볼 때는 어제 1심 구형할 때 결심 공판에서도 보면 굳이 뭐 민주당 인사들을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지 얘기 안 않았거든요. 했어요. 그렇다는 예. 건 윤영호 본부장이 앞으로 본인의 재판 과정에서 얼마든지 히든 카드로 가져가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거든요. 히든 카드로. 왜냐하면 본인 어떤 재판 형량과 관련해서 어떤 전재수 장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뭐 1년을 감형을 받는다든가 예. 또는 정동영 장관에 대한 어떤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을 하더라도 1년을 감형을 받는다든가 나름대로 아마 본인이 어떤 재판 전략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국가수사본부에서 윤영호가 입을 열지 않으면 결국 무혐의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 국가수사본부에서 전재수 장관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되면 과연 국민들이 그것을 신뢰하겠냐는 거죠. 예. 신뢰하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에서의 어떤 검찰의 어떤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는데 경찰의 수사 발표는 신뢰하지 않았는데 굳이 이재명 정부에서의 국가수사본부에서 전재수 장관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더라도 그것을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조금 특검으로 어떤 독립된 특검으로
아마 수사하지 않는 이상은 이 계속적으로 이게 커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단순한 사의 표명이 아니고 이것을 확실하게 사표 수리를 함으로써 좀 끊어내기를 해야 됐다는 걸로 보이고 예. 아마 최근에 보면 김남국 또 대통령실의 비서관이 또 현지 누나 훈시경한테 내가 추천할게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기회에 아마 김남국 비서관뿐만 아니라 전재수 장관 이렇게 계속적으로 어떤 좋지 않은 어떤 주문에 얽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잘라내기 그런 네. 것들이 아마 새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공정하다든가 좀 투명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어떤 부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좀 잘라낸 거 아닌가 이렇게 네. 보입니다. 뭐 어쨌거나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장관 낙마자가 생긴 거기 때문에 타격은 이미 입은 거예요. 그 자체로. 그렇다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이 지금 선제적으로 전공법을 택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뭐 그렇죠. 뭐 문제 제기가 된 이상, 뭐 대통령은 이 문제가 이 보도된 이후 직후에 여야 막론할 것 없이 철저히 바로 수사해야 된다. 나왔죠, 그 메시지가. 직접 입장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정부에 부담이 된다, 뭐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예. 뭐 부의에 연루되거나 그런 의혹이 제기돼서 정부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그냥 방치하지는 않겠다. 뭐 실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수사를 통해서 입증하면 될 일이고 다만 예. 이게 공직 수행에 아니면 정부 운영에 대한 국민적 불신 초래에 원인이 되면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예. 전재수 전 장관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이후에도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의혹 제기가 되고 상당히 개연성 있는 정도까지 나간다거나 이런 비위 문제가 언급되는 공직자가 있다면 똑같은 조치를 취할 거로 봅니다. 또 한 명 오늘 입장을 낸 사람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입니다. 어떻게 해명을 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라인이네. 윤영호 씨를 만났습니다. 한 번 만났습니다. 야인 시절입니다. 2021년 9월 30일 사진을 확인해 보니까 오후 3시경이었어요. 그때 통일교 관계자의 안내로 윤영호 씨를 만났습니다. 세 사람이 앉아서 그 관계자, 윤영호 씨, 나 한 10분 통일 관련 통상적인 얘기죠. 그 차담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 뒤로 만난 사실 없습니다. 혹시 한학자 총재를 다시 한학자 만나자거나 통일교 총재 민원 얘기가 있었나요? 또 만난 일도 없고 면식도 없습니다. 보신 대로 윤영호 본부장을 한 번, 그것도 10분 정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통상적인 얘기를 했다는 해명인데 이준호 대변인 야권에서 보기에 정동영 장관에 대해서 뭔가 의심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일단 윤영호 본부장이 정동영 장관에 대해서는 돈을 줬는데 정동영 장관이 사양을 했다, 받지 않았다라고 이제 또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동영 장관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예. 부분인데 윤영호 장관이 전재수 장관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돈 받았을 때 대화 내용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또는 시계 같은 거 줬을 때 시계 브랜드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예. 따라서 아마 정동영 장관이 저렇게 자신 있게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장관직을 수행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은 예. 좀 본인은 충분히 방어할 만한 그런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또 정동영 장관만 얘기만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또 물러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만약 고발된다 그러면 그 당시 정동영 장관 관련돼서 뭐 핸드폰이라든가 포렌식이라든가 또 아까 사진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사진도 확인할 사진이 필요가 있는 있나 거죠. 봐요. 예, 예. 사진 있으니까 아마 예. 전혀 하신 것 같은데 사진도 확인해가지고 실제 지금 본인이 말하는 그 날짜가 맞는지 추가로 확인해서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아까 좀 제가 말 못한 부분에서 좀 첨언하면 전재수 장관이 그때 자기가 있던 그 부산에서 해운대에서 통일교에서 무슨 행사를 했다 하는 600명 모인 행사 거기하고 자기가 그날 이제 북구에 있는 성당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었다면서 그 논리가 깨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아, 그래서 잘 압니다. 해운대 백스코하고요, 북구하고요 30km 거리인데 차로 60km 밟고 가지 않습니까? 30분 만에 도착하고요. 보통 45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날 얼마든지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오픈할 예. 때 제 시간에 못 가더라도 10분, 20분 늦게 가서 행사 참석하는 국회의원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충분히 참석하고 왔을 수가 있다. 저 그만큼 말씀드립니다. 아니 하나만 더 여쭤. 장동혁 대표 어제 그젠가요 얘기도 이제 윤영호 씨가 결심 최후 진술에서 이제 예고를 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이제 실명이 나오게 되면 이제 대처를 할 건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어제 윤영호 씨가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예고를 했음에도 얘기를 하지 않은 이유를 이준호 대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재명 예. 대통령이 저는 협박이 통한 것 같아요. 협박? 협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종교 재단에 대해서 해산을 언급하면서 지지난주였죠. 지난주 처음에 국무회의 때 얘기했는데 그걸 딱 일주일 뒤에 화요일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해산에 대해서 법제처장한테 좀 알아봤냐 물어보면서 재산, 종교 재단이 해산되면은 재산을 어떻게 국고에 기소할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뜨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전국에 전 세계 부동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일교가 또 사업체도 있고요, 뭐 언론사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일이 커지는 건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윤영호 본부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날 어쨌든 몸담고 일했던 종교 재단인데 자기 예. 말 한마디에서 그 종교 재단이 해산되면서 재산까지 국고에 뺏기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엔 윤영호 본부장이 입을 다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윤영호 본부장 지금 쳐지면은 거의 통일교로 만약에 뭐 다시 들어갈 수가 있나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요. 어떻게 예. 4년을 구형했거든요. 4년 구형은 윤영호 본부장 입장에서는 이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요걸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구형 충분히- 자체가 좀 낮았다. 그렇죠. 예. 낮기 때문에 집행유예 가능성을 크게 본다 그러면 충분히 입을 다물 값어치가 있는 거죠. 저도 뭐 다른 분들의 생각도 궁금한데 윤영호 본부장 그렇게까지 예고라고 언론을 통해서 해가지고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 얘기 들으려고. 그런데 입을 닫았다는 걸 조 위원장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법률가로. 저는 최후 진술의 내용을 보면 윤영호 본부장이 앞선 수사 때 진술 상황과 최근에 어떤 그 최근 구형 상황에서의 어떤 판단이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여야 막론하고 그 정착을 자금했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못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이게 통상적으로 통일교는 특정한 청탁의 대가나 이걸 기대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정치권과 이런 관계를 맺어왔다는 식으로 진술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속이 됐고요. 지금 4년을 구형했습니다. 당분간 이 사회로 나올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최후 진술의 마지막 요지는 뭐냐면 보석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단계에서 윤영호 본부장은 한학자 총재로부터 사실상 손절당했다고 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은. 그러면 윤영호 본부장이 통일교의 미래를 걱정할까요? 저는 본인의 어떤 미래만 지금 걱정하고 본인의 있다. 안위. 예, 본인의 안위와 미래만 걱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수사 때 확정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최후 진술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거론한다고 하면 만약에 그 사건들이 나중에 기소돼서 재판이 되거나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재론이 됐을 때 그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언급한 구체적 내용들을 가지고 법정에서 진술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윤영호 씨가. 예, 그러면 확실하지 않은 내용들을 잘못 발언했다가 나중에 그 재판과 연결이 돼서 위증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상황을 놓고 마지막에 최후 진술 과정에서 폭로니 뭐니 이런 얘기들이 예고처럼 나갔지만 결국에 윤영호 본부장은 본인의 안위를 생각할 때 이걸 확실하지 않음에도 그렇게 거론하는 경우 향후에 뭐 1심 재판 결과는 물론이고 항소심에 갔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최종적인 판단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자기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뭐 요약하면 되겠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철현 의원께서 어떻게 해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재판이 조금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전략이 깔려 있다고 보이거든요. 진술로. 그래서 어제 이제 굳이 얘기해야 되는데 굳이 하지 않고 조금 아껴둔 거는 약간 아껴둔 히든 카드를 좀 아껴뒀다고 보이는 게 어쨌든 이제는 그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본인이 돈을 줬다고 하는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윤영호가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줘야지만이 그 수사의 어떤 진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전재수 장관에게 대해서는 2018년, 2019년 사이에 4천만 원을 주고 명품 시계를 줬다고 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윤영호
아마 본부장 이러한 부분들을 본인이 재판과 좀 연계해서 예. 충분히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분리 파견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한학자 총재에 보내는 메시지라고도 좀 보이거든요. 한 총재에게. 왜냐하면 예. 본인은 어쨌든 통일교에서 평생을 헌신하고 또 한학자 총재의 지시에 따라서 정계 인사들하고 어떤 접촉을 해서 뭐 관리를 해왔는데 예. 막상 어떤 사건이 불거지고 나니까 교단에서 완전히 교금을 어떤 교단의 재단 공금을 횡령한 사람으로 횡령범으로 예, 지금 몰아가고 예, 있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그때 당시에 어떤 민주당 정부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본인이 민주당 인사들하고 접촉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교단의 자금을 갖고 한학자 총재의 지시에 따라서 본인이 무언가를 했을 텐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내가 진술을 했는데 만약에 좀 더 추가 진술하게 되면 한학자 총재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렇다면 한학자 총재가 아니면 통일교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을 보호해달라. 예. 이런 부분들도 저는 한학자 총재에게 보내는 시그널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 과정을 보면 아마 한학자 총재가 지금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교의 후계 구도에도 저는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영호 본부장이 그동안 한학자 총재 아래에서 통일교 2인자로 그동안 활동해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뭐 나름대로 민주당 인사들하고 어떤 접촉했는 거, 특히 현 정권에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본인의 어떤 통일교 한학자 총재 이후의 후계 구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좀 포석을 갖고 아마 이걸 히든 카드로 계속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정치인 부대변인 혹시 다른 생각 있어요? 저는 자신감이 없어서 얘기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이 없어서? 예, 자신감이 있었으면 얘기했겠죠. 조경 변호사께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발언은 나중에 본인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요소, 부메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확실하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확실했다면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그 대통령이 무슨 협박을 했다라고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정당 해산, 그러니까 그 종교에 대한 해산 이 절차는 아마 검토를 해서 추진이 될 겁니다. 이미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통일교라는 정당, 그 종교 단체는 뭔가 윤석열 정부 때 전방위적인 로비를 통해서 뭔가 대가, 본인들의 수건 사업들을 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지금 막 정황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만 확정되더라도 충분히 종교 단체가 이 그 정교 분리의 원칙,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저는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윤영호 전 본부장을 압박할 필요는 전 전혀 없다고 보고 윤영호 전 본부장도 압박을 일으킬 필요가 전혀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예. 오히려 뭐 속된 말로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더 강하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더 강하게 얘기했다가 그게 나중에 자신한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신이 없어서 결국 얘기를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에서 이제 조사를 착수했죠. 오늘 특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윤영호 씨가 이제 특검에서 조사할 때 진술한 여야 정치인은 5명이라고 요 정도만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 내용도 처음으로 특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데 5명이라는 겁니다. 여야가. 경찰에서는 이제 조사가 착수하면 윤영호 본부장 당연히 먼저 조사하게 될 텐데 뭐라고 얘기할지 좀 궁금해지네요. 앞서 조 부위원장께서 그러니까 윤영호 씨가 저런 진술을 한 목적 중에 하나가 통일교가 원래 여야를 다 막론하고 이런 관계 형성을 해왔다는 거를 강조하는 취지도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번에 대선 때 보면은 실제로 캐스팅 보트 역할을 시도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야를 다 접촉하면서 대선에서 종교 교단만뿐만 아니라 통일교 학교도 가지고 있고 기업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인원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고 했다는 분석에 대해서 어떠세요? 그런 의도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그게 이 대선 후보급 캠프에서 사실 상식적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민주당 쪽에도 접근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 대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야 다 접근을 했다는 예. 취지거든요. 민주당 쪽 인사들은 뭐 개별적 만남을 갖고 있는 분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대선 후보 캠프 차원이라든가 대선 후보 차원에서는 거부했다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윤석열 당시 후보 측에서는 아주 유력한 인사인 윤핵관 권성동 의원이 매개로 돼서 통일교의 현안 사업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돈 수수한 것은 확인이 됐고 그건 한학자 총재에 보고됐고 윤영호 본부장과 뭐 관련된 뭐 총무본부장 간에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그 이후에 2023년 전당대회에서는 당원의 조직적 가입에 대한 내용도 확인이 됐고 또 그 즈음 해서 김건희 씨에게 명품 백이 전달된 내용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이런 정도면 사실은 그냥 나중에 어떤 현안이 발생했을 때 어떤 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관계 설정 정도가 아니라 실제 본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정교 일치의 사회를
어느 특정 세력과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고 접근했던 거고 예. 그게 일정 정도 성공한 것이 국민의힘과의 어떤 유착 관계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예. 뭐 지금 뭐 민주당 쪽 인사도 있지 않았냐를 가지고 똑같다라고 이거 대등하게 이제 평가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권력에 접근해서 접근한 것이 이루어졌고 물론 이제 그 청탁이 실현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던 중에 이제 단절은 됐지만 예. 적어도 2022년 대선 국면에서 통일교는 우리나라 최고 권력을 매개로 해서 본인들의 어떤 이상사회를 정교 일치사회를 실현하는 것에 상당히 접근했다. 예. 뭐 그거는 뭐 사실로 어느 정도 확인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고 물론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접촉도 없다고 부인을 했는데 뭐 물론 여기 뭐 윤영호 씨도 한학자 총재가 선택한 것처럼 취지로 얘기는 하긴 해요. 그러니까 두 후보 중에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그 접근을 여야 가리지 않고 다 한 것 같아요. 구분 없이 예. 다 했는데 지금 정진상 실장한테도 접근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럴 가장 만하다? 그렇죠. 예. 가장 측근으로 지금 분류됐었고 모든 이제 통로가 정진상을 통해서 된다는 얘기가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뭐 나랑 친하다 하면 정진상 정도 돼야 된다라고 말했을 정도니까 예. 아주 리저너블한 그런 이제 얘기 같이 들리고요. 당원 가입도 뭐 지금은 국민의힘만 당원 가입했다고 마치 진술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그랬었지만 지금 다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대해서도 당원 가입을 하라는 얘기가 같이 나왔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는 또 저기 조사 안 해요.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예. 그리고 권선동 의원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 관련 없이 통일교에서 받은 돈 가지고 지금 정치자금 위반으로 걸었는데 지금 똑같이 통일교에서 흘러나온 돈 받았다는 전지수 장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또 수사도 하지 않고 조서도 꾸미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예. 식으로 특검이 편가르기 해가지고 야당이면은 죄가 되고 여당이면 죄를 묻지 아니하는 이런 식으로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뭐 정교 유착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본인까지 타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혐의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 통일교를 좀 압박하는 이런 형태라 보고요. 또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헌법에서 또 자유의 종교를 우리가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이제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 통일교 해산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비교를 해요. 일본은요 법이 있습니다. 종교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근거 법이 있어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따로 없이 민법에서 그걸 이제 근거해 가지고 해산할 수가 있다 그러거든요. 완전 히 일본과 법 체계가 다릅니다. 예. 그런 걸 비유해서 얘기한 것은 좀 맞지 않다. 예. 지금 통일교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타고 올라오는 그 문제가 결국은 핵심이 될 거다 그래 봅니다.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네네.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전방위로 접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동훈 전 대표 유독 자기한테도 그런 제의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만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대표 당시로 기억하는데요. 통일교의 한 총재님 측에서 저를 보고 싶으니까 총재 사무실로 와달라 이렇게 연락이 온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 저는 당연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의도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의심했던 거예요? 뭐 그런 의도 그걸 떠나서요. 정치 자체는 어떤 그런 영역에서는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동훈 대표한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본인이 이제 대표 시절에 대표가 되고 나니까 누가 문자를 보내왔는데 무슨 뭐 한학자 씨의 무슨 실장이라는 사람이 보내왔는데 뭐 며칠 날 어디로 보고 그 한학자 씨가 보고 싶어 하시니까 참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니까 와라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간다. 뭔 소리냐? 왜 가냐? 못 간다. 이렇게 잘라버렸는데 얘기가 이제 그 자기가 이제 검사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 자리에 가면 그 분위기가 이른바 경배한다고 그러잖아요. 절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대요. 뭐 물론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도 어느 수준에서 잘라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김 의원님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저 얘기 자주 하는 이유 는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이번에 지금 보면 이 통일교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 로비한 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빙산일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기성 정치권하고는 충분히 그 차별성을 두려고 하는 차별화가 드는 게 어쨌든 지난 대선 때 보면 통일교 입장에서 볼 때는 정부 여당에 대한 로비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는 민주당 인사들을 좀 특별 관리해온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대선 때가 되면 어느 쪽으로 정권이 넘어갈지 모르니까 그때는 양쪽에 있는 정당을 다 관리를 하고 또 뭐 2023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이제 여당이 되고 나면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또 국민의힘을 좀 특별 관리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아마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기성 정치권에서는 계속적으로 여의도 문법을 사용하고 뭐 통일교든 아니면 누구든 상관없이 표만 되면은 무조건 만나지만 본인은 그러한 부분에서는 충분히 거리를 두고 조금 깨끗한 정치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투명한 정치를 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에서 본인의 어떤 강점이라고나 할까? 어떤 본인의 이미지를 조금 적극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 파장이 더 이어질지 뭐 끝날지 민주당에서 예의 주시할 것 같은데 박수현 의원의 얘기를 좀 한번 듣고 그 얘기 성취인 부대변인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전재수 장관과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예. 우선 본인이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 저에게도 아주 뭐 당당하고 아무 거리낌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장관직을 내려놓는 그 공직자의 참된 자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전혀 이것은 무고다, 아니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오히려 전재수 장관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박수현 대변인의 말일처럼 저렇게 된다면 반전이 되는 건데 성취부대 당내에서 지금 요 정도 수준에서 의혹 제기가 요 정도 수준에서 끝날 거라고 봐요? 아니면 더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일단 지금 입장을 내고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 입장을 아직 안 내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 카더라라고 하는 그 썰에 지금 휘말려 있는 분들 중에서는 입장 표명 안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박수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재수 전 장관은 누명을 풀기 위해 노력을 하실 거고 저희도 전재수 장관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예. 다만 지금 민주당 의원들 뭐 몇 명이 나오고 있다. 뭐 정치인들이 몇 명이 거론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분들에 있어서는 만약에 수사가 진행되고 뭔가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봐야 되는 게 한학자 총재나 아니면 통일교 관계자들 윤영호 전 법무장을 만났다 이걸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후원금이 들어갔다. 후원금이 들어간 것 자체도 사실 후원금이 들어간 의원들이 만약에 대가성으로 뭔가 통일교의 수건 사업이나 정책을 위해 도움을 줬다.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후원금을 간 것만으로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세 번째로는 이게 가장 심각한 건데 불법적인 금품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은 대가성이고 뭐고 그냥 그 사람은 문제가 될 겁니다. 저는 민주당 안에서도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특검이 좀 빠르게 대처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검이 본인들이 이거는 우리의 별건 수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 판단하는 건 전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바로 이첩을 했었어야죠. 저는 전재수 장관이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인이 오히려 지금 내년 지방선거 때 부산시장으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지금 이 의혹을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1심이나 판결이 안 나오고 의혹을 털어내지 못한다면은 상당히 억울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산 시민 입장에서도 유력 주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 지금 알 수 없는 상태, 유죄든 무죄든 어쨌든 지방선거 전에 빠르게 혐의가 풀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특검이 뭔가 이거를 의혹이 있다고 해서 빨리 추진을 해서 전재수 전 장관도 지방선거 전에 풀 수 있도록 그래서 부산시 유권자들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늑장 수사를 해버렸다 보니까 늑장 이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부산시장 선거 전에 과연 이게 결과가 나올까? 지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전재수 장관도 억울할 거고 부산 시민도 참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당내 조사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좀 함화평이 나오고 있는 분들에 대한 당내 조사를 좀 선제적으로 좀 한 이후에 뭔가 이거에 대한 후폭풍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윤영호 씨가 추가로 말을 안 한 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행이었던 거죠. 글쎄요, 이미 근데 그 재판장에서만 말을 안 했지 특검이 다 얘기해버렸잖아요. 특검이 지금 확인해준 5명 중에 2명은 국민의힘 인사고 지금 3명은 민주당 인사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검이 확인해준 게 5명이지 특검이 갖고 있는 윤영호 전 법무장이 이미 얘기한 명단은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어제 얘기 안 했다고 사라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국민의힘 쪽 얘기를 해볼 텐데 찐윤으로 불리던 윤한홍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계 정리해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죠. 오늘은 아예 글쎄 폭로라고 할까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대 정원 2,000명도 수정하고 좀 했더니 엄청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10분 동안 제 전화기에 전화기를 들 수 없을 정도로 화를 내시면서 저는 평생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게 큰일 났다. 예. 도대체 누구 말을 듣길래 생각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한 10분 가까이 예. 뭐 세상에 평생 살면서 들어보지 못했던 욕을 다 들었고 예. 의대정원 2,000명 예민한 이슈였죠.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건데, 김 의원님, 그 언론에 이제 역정이라고 표현되는 게 도대체 어떤 역정이냐는 게 윤한홍 의원의 표현을 빌면 10분 동안 평생에 들을 욕을 다 들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상병 특검 때도 보면 결론적으로 VIP 경로설이 나온 것처럼 아마 윤석열 대통령 보면 본인의 뜻하고 조금 다를 경우에는 본인이 굉장히 조금 화를 많이 내는 경향이 있고 고성을 지르면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욕을 사용하는 그런 게 이제 좀 이 통상적인 어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난 대선 캠프 때도 보면 3년 전이긴 하지만 그때 대선 캠프에서도 보면 다른 건 모르지만 적어도 김건희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 이름 석자가 나오게 되면 그게 금기어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때 보면 최종적으로 보면 김건희 여사도 그때 김혜경 여사와 함께 대선 후보 부인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경우 처음이었는데 그때 이제 거짓 학력 또는 뭐 거짓 경력들 때문에 근데 그때도 보면 김건희 여사를 어느 정도 이제 뭐 사과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꺼내는 그런 의견을 꺼내는 분들마다 다 아웃됐다는 거거든요. 대선 캠프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윤한홍 의원이 아마 원래는 원조 찐윤이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지금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정치적 절연을 주장하고 있는 과정에 본인이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드는데 정말 1등 공신이었지만 왜 멀어질 수 없었나. 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 뭐 평생을 공직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아마 어떤 도와주는 입장에서 저렇게 아마 어떤 육두문자가 적힌 그런 욕설을 듣는 그런 어떤 이런 뭐 받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강렬하게 남아 있고 그런 것들이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이제는 관계를 좀 정리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본인의 결심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는 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과거 일들을 조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님, 글쎄요, 그 리더십이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은 글쎄요. 저렇게 막 욕을 하면서 뭐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다음에 무언가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3년 내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걸 리더십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뭐 막무가내식 검사 스타일을 정권을 하면서도 그대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조폭 피의자 다루듯 국정 운영한 것 같습니다. 본인 생각과 다르면 경청하기보다 저렇게 자기 생각을 관철해야 되고 관철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반발을 하면 저렇게 차마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의 욕까지 섞어가면서 압박을 했다는 거고요. 저는 저 윤한홍 의원이 지금이라도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 3년간의 성찰적 평가를 통해서 뭐 국민의힘 내부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문제 제기 의미 있다고 보는데 좀 비겁합니다. 이게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뭐 국민의힘이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이제 바뀌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때 그런 거론을 했다가 저렇게 욕을 먹고 이제 그 뒤로는 그런 말씀을 못 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초기에 고언을 했다가 저런 식으로 당하고 그 뒤로 아예 한마디도 못하는 분위기가 그냥 고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왕왕 있었죠. 그렇죠. 그게 최종적으로 12.3 비상계엄으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민의힘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분들은 다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지금 뭐 국민의힘의 사정이 어렵고 당장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저런 식으로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통해서 당에 거듭내야 된다는 필요 때문에 하는 말에 더해서 국민들께 3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의 저런 전행과 뭐 저런 이 말도 안 되는 국정 운영을 바로 못한 거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냥 계엄 잘못했다, 뭐 비상계엄 잘못했다,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공허하게 사과론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솔직하게 좀 털어놓고 말씀하시고 국민들께 그것으로 결과적으로 이어졌던 비상계엄으로 인해 이 국민적 고통에 대해서 사과하는 이렇게 좀 결론 맺는 그 목소리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윤한홍 의원이 그러면서 누구에게서 그런 조언을 듣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김승희 전 비서관이라고
자녀 학폭 논란이 있었던 이 비서관을 본인이 이제 경질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일화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경성 캠프에서 예. 거기 지금 김성이라는 의전 비서관이 있습니다. 예. 그 친구를 제가 경성 캠프에서 제가 잘랐잖아요. 자르고 나서 예. 그렇게 김건희 여사와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 줄 몰랐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친구가 저를 계속 험담을 하고 다니니 예. 뭐 미움받게 돼 있었을 거고 예. 또 하나는 제가 명태균을 조심하라. 아. 위험하다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말한 것 자체를 예. 명태균한테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제가 뭐 눈밖에 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 얘기를 짚기 전에 그래서 눈밖에 났다라고 이제 윤 의원은 얘기는 하는데 이준호 대표는 저 얘기 어떻게 원래 찐윤이라고 부르지 않았었나요? 저는 좀 씁쓸합니다. 지금 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황이 어떨지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에서 내려왔고 재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같이 이제 정권을 창출하는데 캠프에 참여하면서 거의 오른팔에 다름없는 찐윤으로 활동하셨던 분이신데 이렇게 등 뒤에서 오히려 뭐 입을 다무지를 못할 망정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비화들을 저런 얘기 하는 거 예,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좋았던 이야기도 있었을 거고 예. 자기한테 좀 기분 나빴던 이야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자기가 기분 나빴던 것만 싹 끄집어 가지고 저렇게 들춰내는 것은 좀 굉장히 좀 씁쓸한 이제 그런 인상이 좀 듭니다. 예. 좀 글쎄요. 자기가 그때 윤석열 정권 때 이제 어떤 장관 자리라든가 그런 거 못 받은 거에 서운함일 수도 있는 거고요. 기용되지 못한 그런 서운함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처럼 좀 비슷한 길을 걷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락가락 하는 거죠. 과거에는 같이 이제 중마고로 손을 잡고 했다가 예. 그분이 이제 힘이 이제 빠지고 털이 빠지면서 누워 있는 상태가 되니까 오히려 그걸 돌봐주기는커녕 측은지심도 가지지 않고 저렇게 뒤돌아서 가지고 네. 안 좋은 얘기를 들춰내는 것은 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한다. 좀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 뒷부분에 다시 한번 이어서 얘기를 해보게요. 그런데 저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공적인 조직에 있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사적 라인을 더 중요시했다. 명태균 씨 조심하라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자기한테 이제 역풍으로 들어왔다는 건데 김승희 전 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김 여사하고 가깝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눈밖에 났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뭐 명태균 씨도 그렇고 김승희 전 비서관도 그렇고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리는 김건희였던 겁니다. 김건희 씨의 의견에 반하는 내용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것이죠. 예. 김승희 전 비서관은 알려진 것처럼 김건희 씨와 같은 대학원을 다녔고 그때부터 친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파다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자르고 뭔가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명태균 씨 역시 우리가 숱한 녹취록들을 다 국민들이 다 듣지 않았습니까? 예.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는 내용, 그 김건희 씨와 통화하는 내용 다 들었습니다. 거기서 김건희 씨가 서스럼 없이 통화하면서 뭔가 공천을 부탁하고 이런 내용들도 다 봤기 때문에 그런 김건희 씨가 그 신뢰하는 명태균 씨에 대해서 뭔가 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또 그 얘기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목소리로 아니 뭐 김영선이 좀 해주라고 했는데 윤한홍이가 뭐라 하대 막간 이런 얘기도 들었던 걸로 전 기억이 납니다. 그러는 것처럼 뭔가 계속 윤한홍 의원은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자꾸 어떻게 보면 딴지를 거는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10분 동안 욕도 먹고 이랬던 건데 매우 부적절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과 의견이 다르면 반국가 세력, 본인과 의견이 다르면 빨갱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빨갱이 다 됐더라. 총으로 쏴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거잖아요. 본인과 20년 넘도록 동고동락했던 검사 후배를 갖다가 뭔가 본인과 의견이 달라지자 바로 이렇게 반국가 세력 좌파 빨갱이가 돼버린 사람으로 치부하는 것처럼 매우 부적절한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다만 전 윤한홍 의원은 할 말이 없다.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대통령 만든 게 당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윤한홍 전 의원을 비롯한 친윤 세력이잖아요. 친윤 세력들이 사실 그 외부에서 이 인사를 데려와서 뭔가 대통령으로 만들고 권세를 누리다가 지금 파면을 당한 상황이 오니까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사실 그 사람 막 욕하고 나한테 욕하고 내가 사실 의대정원도 난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그때 난 반대했지만 나한테 욕하고 해서 막 흘릴 수가 없었어. 나는 책임이 없어. 면피하는 모습 보이는 것 같거든요. 사실 그래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큰 잘못을 했습니다만 친윤 세력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앞에 앞장 세워서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부인들의 반성문과 사과문부터 제출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인 부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뭐 명태균 씨가 과거에 이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사모 딱 전화해봐. 윤 의원님 비서실장 안 돼요. 내가 했지. 사모님 윤한홍이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서울대를 나왔고 인사비서관을 하고 서울시에 있었고 경남도에 있었고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어떻게 그 선거판에 저 비서실장을 씁니까? 귀한 그릇은 귀한 손님을 때 써야 됩니다. 안 돼요. 바로 신랑 전화해갖고 내가 윤한홍 의원한테 안 된다 했으니까 당신 그래 알아. 벌써 저 내용도 뭐 3년 전 녹취 내용이긴 합니다만 당시에 보면은 글쎄요 윤 전 대통령이 당 쪽에 뭐 신세를 안 졌기 때문에 당 쪽의 인사라든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기용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그때 뭐 그 당하고는 당의 또 국민의힘이 그때 입당한 게 보면 그때 2021년 8월 정도였는데 입당할 때도 보면 어떤 국민의힘하고 어떤 접점은 별로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쨌든 고 장재원 의원이나 그다음에 뭐 그 권성동 의원 이런 분들하고 그 법제사법위원회 활동했던 그때 보면 윤한홍 의원도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세 분이 아마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당시 아마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을 했던 윤석열 어떤 총장하고의 어떤 인연이 이어지면서 그분들이 아마 대선 후보로 옹립을 하고 아마 대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보면 계속적으로 당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려고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계속적으로 그때도 보면은 뭐 한동훈 전 대표를 전 장관을 그때 비대위원장으로 보낼 때도 그렇고 또 가장 만만하게 생각했던 김기현 의원을 또 당 대표로 옹립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과정을 보면 당하고 굳이 어떤 뭐 인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거나 또는 당 쪽의 어떤 입장을 듣는다기보다는 그냥 본인 어떤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이 계속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그렇게 하도록 아마 계속했던 걸로 보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김 여사라든가 김 여사의 지인들의 말을 더 적극적으로 잘 들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하고는 조금 나름대로 어떤 약간 삐뚤어진 그런 지압이 그런 마음이 좀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보니까 2012년도에 그때 아마 김건희 여사와 결혼을 하는데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이가 52세였고 김건희 여사 12살 어린 40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그때 결혼을 할 때 아마 본인이 굉장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깊은 애정과 어떤 존경을 좀 가지고 있었던 걸로 같고 아마 그때 결혼할 당시에도 보면 김건희 여사의 어떤 모친이었던 최은순 그때 장모 최은순 씨가 사기죄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조사를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결혼을 하면서 아마 아내가 앞으로 안게 될 여러 가지 허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인이 다 감사하겠다. 보호하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좀 갖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야기, 좀 나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좀 배척하려고 했고 또 김건희 여사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쁜 험담을 얘기하면 무조건 좀 배척하려고 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결정적으로 갈라서게 된 계기도 법무부 장관을 마치고 국민의 비대위원장으로 갔던 한동훈 전 대표가 그때 함께 비대위원으로 발탁한 김경일 회계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하게 되거든요. 아마 그리고 난 이후에 아마 그해 8월 달에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군의 날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곽정군 전 특수정 사령관에게 한동훈이 잡아와라. 죽여버리겠다. 한 이런 것들까지 극한 감정을 이어진 거는 결국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이었던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얘기하지 않았지만 함께 일했던 비대위원이었던 김경률 비대위원을 그때 해임하지 않고 아마 껴안고 포용하는 바람에 아마 그때부터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가 갈라서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뭐 분석을 합니다. 또 하나의 어제 강서구청장 공천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개입한 의혹 전해 들었는데 서초구청장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윤 전 대통령이 공천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공천 얘기가 뭐 났길래 저는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을 가지고 제가 왈가불가할 수도 없고 저는 저 나름대로 그야말로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던 사람입니다. 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박성중 당시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전성수 후보를 구청장에 공천을 요청했는데 거절했고요. 장제원 의원 요구했는데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2번 연락을 해서 공천을 요청을 해서 결과적으로 단수 공천을 받았다는 겁니다. 서초구청장 뭐 많이 아실 텐데 이 지역은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면 거의 당선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공천이 당선 지역이니까 누가 공천되느냐가 뭐
그 본선 해볼 필요도 없이 확정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권성동 의원, 장전 비서실장 통해서 얘기가 들어갔고 그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전달이 됐겠습니까? 이거 대통령 뜻이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해서 이제 예. 박성중 당시 시당위원장이 전달했을 텐데 이제 그때는 크게 뭐 반신반의하면서 1차적으로 거절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직접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예. 직접 전화를 해서 요구하니까 그대로 공천이 됐죠. 예. 서울대 후배고 뭐 보니까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돼서 나올 때 보니까 그 현장에도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예. 보면 뭐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관계를 이용해서 공천에 관여했고 낙점을 받은 건데 당시에 특히 2022년 지방선거하고 보궐선거 그 뒤에 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 뒤에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천에 상당히 개입한 건 분명한 사실로 다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그 개입 방식은 당시 명태균 2022년 5월 달에 보궐선거 앞두고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간 통화 녹취록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해줘라 하는 겁니다. 해줘라라고 공천관리위원장한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때 윤상현 위원장인 거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모른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예. 몰랐을 리가요. 다 요청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누구한테 어떻게 얘기하면 된다는 사전 작업을 거친 후에 안 됐을 경우에 이제 직접 본인이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해서 관철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당까지 이런 식으로 관여하고 선거까지 관여했다는 것은 거의 이제 확정적 사실로. 이제 남은 문제는 도대체 당무 내지 공천이나 선거 업무에 어디까지 얼만큼 관여했는지 더 나온 문제가 어디까지인지 그게 궁금할 정도이지 공관위원장을 나는 그 당시 누구인지 몰랐다 이런 말 뭐 거짓말인 거 이제 다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현재까지는 이제 서울법대 선후배 사이라는 정도만 나오는데 글쎄요. 시당위원장에게 공천을 요구하는 것이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시당위원장의 권한이 실제로 있나요? 진짜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준석 당시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에 따르면은 구청장 공천 정도는 시당위원장 결재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시당위원장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압도적인 힘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종 결재권자가 시당위원장이라는 거죠. 사실 그 총선 때랑 다르게 지방선거 때는 이 시당위원장들의 힘이 막강하거든요. 특히나 이 기초 광역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물론 광역자치단체장은 전혀 별개입니다. 이건 중앙당에서 국민의힘도 그럴 거고 저희 당도 마찬가지로 중앙당에서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공천에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다만 그 아래부터 기초단체장부터 그러니까 구청장 정도? 구청장, 광역의원, 기초위원에 대해서는 서울시당위원장이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압박이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본인은 자꾸 인수위원 때문에 바빠서 안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시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이미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성중 의원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뒤바뀐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준희 대표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시당위원장 요 설명 맞습니까? 아니 조금 다릅니다. 이게 국민의힘에서 아주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강남구청장, 서초구청장 그렇죠. 이런 두 곳은요. 이런 곳들은 중앙당에서 상당히 결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공천 받는 거 이꼴은 이제 곧 당선이기 때문에 시당위원장보다 더 이제 위에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시대위원장 대신에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의 결정에. 그러니까 지금 이 대화 내용 제가 보기엔 그거 같아요. 이제 박성중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이 전성수 후보에 대한 공천을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 그 입장을 좀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그거 아마 거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만약에 당시 박성중 위원장 나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군요. 좀 어렵죠. 좀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공천 줬을 경우에 당시에 확실시 되는 것은 시당 위원장보다는 중앙당에서 좀 더 공천권이 더 크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알렉스? 저는 보니까 지금 보면 박성중 위원장이 서울시당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우리 그 광역단체장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중앙당에서 공천 권한을 행사하고요. 보통 우리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서울시당 위원장이 임명하는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마 서초구의 단체장 경우에는 아마 시당위원장이 임명한 공천관리위원장이 나름대로 아마 본인의 의견 정도로 전달할 수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다만 박성중 위원장이 보면
아마 권성동이나 그때 장종원이 굉장히 우리 정권의 실세였는데 예. 실세 전화에 2번 전화 받고도 거절을 했는데 예.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아마 2번 전화 오게 되면 아마 그 거절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을 걸로 보이거든요. 다만 저는 지금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전성수 구청장 어떤 직접적인 어떤 서울대 법대 후배라는 인연보다는 예. 저는 전성배 씨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명태균은 김영선을 공천을 했고 아마 전성배는 보니까 전성배, 전성수 고향도 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보면 경북에 있는 도의원 또는 경북에 있는 단체장을 공천시켜 주겠다고 해 그때 돈 받아봤던 것처럼 전 전성배 씨하고 아마 전성수 씨가 그냥 이름도 비슷하니까 같은 집안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런 가능성이 이제 그런 이제 추정하시는 상상을 거죠? 좀 생각하면 좀 그런 것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어떤 네. 대통령의 설법대 후보였기보다는 아마 전성배 씨하고의 어떤 관계 때문에 전성수 아마 구청장이 그때 공천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박성중 위원장 어떤 통화 녹취록에 보면 월등하게 그리고 압도적으로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때 유정현 전 의원이라고 예. 18대 때 국회의원도 하고 우리 아나운서로 유명하신 분이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예. 그분을 제끼고 3등을 달리던 전성수 후보가 단수 공천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상상을 예, 저는 근데 이 건을 이재명 대통령 좀 참고해서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정원호 성동구청장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SNS 올리면서 잘하는갑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이름을 언급하면서 SNS에다가 잘하는갑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 공천을 안 줄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 모습이 우습게 되죠. 만약 안 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작용을 분명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이재명 대통령도 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천 개입했다는 당무에 개입했다는 이 의혹 때문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한 발 더 이재명 대통령이 나가서 발언을 하게 되면요. 예. 임기 끝나면 반드시 이 건으로 기소돼가지고 수사받을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이거 한 부분만 얘기 듣고 짧게 넘어갈게요. 말씀드릴게요. 전성수 구청장은 단수 공천 받았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여론조사나 뭐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3등 달리던 분이 1등을 제끼고 2등을 제끼고 단수 공천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지금 정홍원 구청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 중에 1, 2위를 다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뭐 대통령이 일 잘한다고 해서 갑자기 1등이니 단수 공천 주겠다도 할 것도 아니고요. 경선을 치러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정홍원 구청장이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해서 본인의 도전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이 있었는데 특이한 장면이 목격이 됐습니다. 이 타이핑 테스트하는 실제 뭐 실험 같은 게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을 직접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2번, 3번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 네, 그 제 기억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결심지원실 안에 들어가신 다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단 핑계라는 단어가 기억나고 그러게 잡으라고 했잖아요 라고 단어가 문장이 기억나고 다시 걸면 된다라는 문장이 기억납니다. 그 대화가 조용하게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었습니까? 그때 제 기억에는 언성이 높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통일을 밖으로 나가서 타이핑을 한 거예요? 그 타이핑을 한 기기는 제 개인 핸드폰이 아니라 비아폰이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전투 통제실 안에서 어떤 군사 상황이 있을 때 비아폰으로 내용을 주고받고 합니다. 지금 30초 동안에 혹시 본인은 요 내용을 타이핑할 수 있어요? 뭐 짧은 내용이면 충분히 타이핑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님들 이거 진짜 꼭 필요한 거예요?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자 타이핑 그냥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예.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네, 닫습니다.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뭐 절반 지금 15초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뭐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셨죠, 권 변호사님? 저 증인으로 나온 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 이제 계엄 2번, 3번 하면 된다. 그 얘기를 이제 들었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경고성, 일회성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이 이제 허물어지게 되는 건데 그거를 실제로 타이핑할 수 있냐를 시연을 요청을 했어 법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기현 판사가 굳이 그거를 하냐고 해가지고 굳이 그걸 합니다. 그런데 15초,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걸렸어요. 금방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지금 김용은 측 변호인들이 뭐 지금까지 공개된 재판을 봐도 법리와 논리에 의해서 피고인은 김용 의원을 위해서 변론하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비판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이 역시 얼마나 준비가 안 돼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매우 불리한 증언입니다. 그때 결심지원실에서 계엄을 2번 삼아야 한다는 얘기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다는 것은 예. 이미 그 1차 비상계엄 내란으로 국회와 선관위에 그 계엄군이 투입됨으로써 성립된 내란죄의 위법성을 확실하게 확인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이 진술입니다. 예. 이걸 어떻게든 이 신빙성을 떨어뜨려야 됐기 때문에 한 거였는데 그렇죠. 충분히 요즘 세대들이 가능할 거라는 판단을 했었어야죠. 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반박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진술 신빙성이 완전히 뭐 배제될 것이다 이렇게 순간적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 변론을 할 때 예. 혹시라도 일말의 가능성 때문에 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이 실패할 경우에 오히려 불리해지는 상황은 피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 평상시의 변론 전략에 대한 고민이 없다 보니까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된 거고 피고인한테 매우 불리한 어떤 정황적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방금 들어온 속보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재수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제가 했다는 겁니다. 사의 표명을 오늘 새벽에 했고 이제는 이제 전 장관이 되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취 무대면 저 상황에서 영화 같은데 보면은 막 저렇게 해가지고 안 됐어요. 그러면은 뭐 결정적으로 뭔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장면이 되는데 오히려 30초보다 15초 만에 다 해버리니까 이게 또 오히려 반대로 변호인단의 피해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변호인이 본인의 의뢰인을 더 불리하게 만들고 예, 있는 예. 상황이 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30초 내로 버벅거리면서 뭔가 못했다 그러면은 법정안이 뭐 웅성웅성했겠죠. 못하네. 이거는 예. 거짓말을 한 거네라는 얘기가 될 텐데 절반의 시간 만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기현 판사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거 진짜 꼭 해야 되겠냐고.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 정도 내용이면 30초면 충분히 보낼 수 있는데라는 생각을 할 텐데 예. 굳이 변호인 측이 자꾸 보여달라 하니까 어떻게 보면 30초라는 시간은 충분히 남아 돌 정도로 여유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변호인 측의 얘기가 아닌 저 증언으로 나온 사람의 신뢰도가 더 높아지는 경우가 됐기 때문에 예.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의뢰인에 대한 변호 전략을 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나오는지 알 수 없는 재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국민의힘 상황 살펴볼 텐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스케줄대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나오는 여론조사는 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일단 장 대표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저만의 타임 스케줄과 저만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제가 생각했던 거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살펴볼 텐데 이 내용은 이제 전체 장 대표에 대한 역할 평가입니다. 63%가 잘못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민주당 뭐 지지하시는 분들도 다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볼 내용은 어디냐면 TK하고 PK 지역의 여론입니다. TK를 이제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하고 PK는 국민의힘이 강한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잘못하고 있다가 잘하고 있다보다 많아요. PK 지역으로 가면은 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TK에서만 보더라도 49대 40. 이 여론을 이준호 대표님, 글쎄 당 지도부는 뭐 다른 조사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 정도의 수치와 실제로 또 여론을 파악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일단 갤럽에서 이제 저걸 발표했기 때문에 좀 지나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TK, PK,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우파 쪽에서 상당히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예. 곳인데 거기서 과반 정도가 좀 잘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도부에서 뼈아픈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인가요? 그 쓴소리위원회를 출범했거든요. 쓴소리위원회. 예, 쓴소리위원회를 해가지고요.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제 가감 없이 비판할 것을 비판해주는 그런 이제 청년 중심으로 해가지고 쓴소리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네. 당 대표에게 지도부에다가 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뭐 귀를 닫고 당의 리더십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예. 열린 귀로 좀 그 당원들의 의견과 국민의 여론을 모아서 가겠다 그런 이제 의지를 나타냈기 때문에 좀 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국민이 원하는 정당으로 변모할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장 대표 얘기를 이제 고지고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게 본인 스케줄과 계획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스케줄대로 이제 장 대표가 했을 때 이 여론을 반등시킬 수 있느냐거든요. 반등시킬 수 있는 계기가 아마 내년 1월 말쯤에 한번 있을 것 같아요.
1월 말? 예, 1월 말쯤에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과가 아마 나올 겁니다. 선고요? 그렇죠. 선고가 나오겠죠. 그때 선고에서 내란 혐의가 무죄가 되느냐, 유죄가 되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큰 변화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밖에 없는 거겠죠. 예. 만약에 유죄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완전히 지금과 다른 이제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겁니다. 무죄라고 하면요,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내란모를 했던 이제 민주당한테 엄청난 역풍이 부는 거죠. 아니, 무죄가 된다면 그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아예 국면이 그렇죠. 그냥 아예 국면이 다 전환이 바뀌어버린 되는 거죠. 대형 그렇죠. 사건이 대형 사건이 거고. 되는 거죠. 만약에 유죄가 나오게 된다면 이 스탠스가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된다면은. 그래서 1심 선고까지는 보는 분위기라는 네. 말씀이세요. 윤한홍 의원 또 얘기하면 저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당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김 의원께서는 이 부서에 대해서. 그럼 그게 기본적인 지금 TK 민심이거든요. 예. 그게 PK 민심이에요. 지금 아마 장동윤 대표가 그 민심을 잘 읽지 못하고 있는데 보면은 그 TK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수의 본산이고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한번 겪었거든요. 예. 그때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 만들게 1등 공신이 그때 TK였고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아마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어떤 후회감도 있었고 하지만 나름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이제 정치적으로 결별이 됐거든요.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TK의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보면 대구시장에 그 아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떤 보좌하고 있는 유영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대구시장에 출마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뭐 후원 영상도 보내주고 했지만 되질 않았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아마 지금 나름대로 이제 TK 민심도 보면 장동혁 대표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비상계엄에 대한 포괄적인 어떤 총괄적인 어떤 국민의힘의 어떤 책임 그리고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결별이 이제 불가피하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구시장을 두 번 지낸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맨 먼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마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에도 원주 찐년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정치적 결별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 영남권에서의 어떤 그런 민심들이 그대로 네.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장동혁 어떤 대표 체제가 조금 잘못 오판하고 있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 대표 어떤 잘못된 탄핵의 어떤 학습 효과라고 보이거든요. 탄핵 어떤 학습 효과가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보는 게 그때도 보면 지방선거에서 그러니까 2016년도에 탄핵되고 2017년도에 문재인 정권으로 정권이 교체가 되고 치러진 2018년도 지방선거라든가 2020년 총선에 다 졌거든요. 예. 국민의힘이 다 졌는데 2022년도에 대선에서 이긴 것처럼 지금 당장 우리가 내년에 지방선거를 이기지 못하고 또는 그 다음에 총선 이기지 못하더라도 어차피 정치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 자유우파들이 잘 모여 있으면 다음에 대선을 우리가 찾아올 수 있으니 지금은 아마 장동현 대표 체제로 그러니까 자유우파만 모으는 그 상황이 가장 안전하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지금 민심하고는 어느 정도 괴리가 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방금 우리 우리 이준호 대변인은 내년 1월달 정도가 되면 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게 되면 나름대로 당의 방향이라든가 장동현 대표의 어떤 스탠스가 좀 바뀌지 않냐 하는데 그때가 되면 좀 너무 늦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12월 3일 어떤 기업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최소한의 사과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민심들이 그대로 지금적으로 아마 고착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가 예. 너무 늦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저는 곁들여 드립니다. 예. 또 하나요. 그 당원 게시판 중간 발표로 친한계들이 아주 강하게 반발하면서 뭐 내용을 보이고 있는데 예, 한번 인터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금 굉장히 대표로서 리더십이 흔들리기 예.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자연스럽게 더 이제 예. 더 이제 돋보이게 될 수밖에 없죠. 예.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이 존재하는 한 나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예. 지금 거기에 뭐 좀 꽂혀 있는 것 같아요. 팀이 쿠팡보다 못한 조직이 돼버렸어요. 쿠팡보다 못한 조직이 돼버렸다고. 왜냐하면 쿠팡은 해킹당해갖고 이 개인 정보가 유출된 거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은 당직자라는 사람이 자체적으로 노출시키고 있어요. 네. 어제부로 국힘은 정말 쿠팡보다도 못한 조직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앞으로 저 장동혁 대표는 쿠팡 혼내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쿠팡에 비유하기도 하고 정성국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글쎄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뭐 물론 라이벌일 수 있지라 볼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견제하는 듯한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죄송합니다.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지금 사실 저 이 당원 게시판 게시 글
이게 밖에서 보면 되게 우스꽝스러운 논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쓴 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게 가족으로 추정된다는 명단까지 실명으로 공개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이 사안 자체의 심각성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식의 매개든 이걸 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당에서 사실상 배제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딱 하나 잡고 있는 무기가 이제 저거였던 거죠. 이제 이 시점에서 공개했고 그 이전에 이미 당 윤리위원장을 교체한다거나 사전 정지 작업까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혹시나 한동훈 전 대표 쪽으로 당심이 일부라도 움직이는 상황까지 완전히 차단하겠다. 더 나아가서는 저걸 통해서 징계라는 방식으로 지방선거, 적어도 지방선거 전에 한동훈 대표의 영향력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분명해 보입니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갈등과 대립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장동혁 대표의 저만의 스케줄 중에 저것도 하나의 이제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당내 문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 지금 이준호 대변인 말씀처럼 저도 이제 1월 달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선거 결과를 보면서 그 다음 시나리오를 계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저만의 타임 스케줄은 당과 함께 자멸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준호 대표님 좀 개인적으로 여쭤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 판에서 손발을 무는 걸 넘어가지고 지방선거 이후까지도 보고 있어요? 그런 시각이 있습니까? 한동훈 대표를요? 그렇게까지 보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지금도 현재 그 당 지도부를 계속 공격하고 있으니까 당의 어떤 이제 화합이나 단결 이런 것보다는 여전히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여전히 이제 갈등과 분란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인이 거기에 주동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일부가 많다고 봅니다. 당원들도 그렇고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민주당 내에 있는 당원 게시판 있을 거 아닙니까 홈페이지에 거기서 어느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계속 비난하고요. 정청래 당 대표를 계속 띄워주는 그런 만약에 당원 게시판에 움직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민주당에서 그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면 괜찮죠. 그게 아니라 조직화된 지휘 체계에 따라서 움직임이 있다면 그럼 민주당 당원들의 여론을 왜곡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경욱 지사 처벌받은 거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왜 민주당에서 한동훈 대표 자꾸 응원할까요? 한동훈 대표가 우리 국민의힘에서 계속 살아서 활발하게 활동해야지 우리 당력을 하나로 모아서 직진하는데 걸림도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명성을 좀 약화시키는데 한동훈 대표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게 민주당한테 도움이 된다. 아마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인터뷰를 볼 텐데 이 얘기는 한 분에게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라는 정치인이 과연 같은 정당의 울타리에 있는 일이 가능할까? 저는 모든 상황이 열려 있습니다. 어허.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 싫어해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저를 안 감정이 좋아하는 것 있어요?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아 그래요? 그럼 만나자 그러면 만나실 생각 있어요? 아니 별로 없는데요. 옛날에 그분이 뭐 국민의 대표할 때 뭐 개혁신당은 민주당 계열 정당이고 뭐 이것저것 공격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분을 딱히 공격할 이유는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과 제가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성시훈 부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일주일 전과는 입장이 약간 바뀐 것 같은데 물론 원론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한테는 복합적인 감정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싫기도 하고 별로 마음에 안 들기도 하지만 지금 실제 저 11월에 발언했을 때는 지금 최근에 발언했을 때는 결국 한동훈 전 대표의 축출 과정이 지금 실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본인이 느꼈을 때 본인도 쫓겨났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쫓겨날 것 같은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보면서 좀 동병상련의 느낌을 갖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이 복합적인 감정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글쎄요,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런 장동혁 지도부의 이런 것들은 전 매우 부당하다고 보는 게 글쎄요, 만약에 아까 저희 당에 그런 글이 올라오면 어떨 것 같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글이 올라왔다고 해서 당원 명부를 공개해도 됩니까? 사실 그 특검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 압수수색하려고 했을 때 당원 명부는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이거는 야당의 탄압이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본인들 스스로 지금 본인들을 탄압하고 있는 겁니까? 당원 명부를 공개함으로써?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썼다고 합시다. 중간 결과는 그들이 맞다라는 식으로만 거의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들이 그런 글을 올렸을 때 그러면은 그 죄명은 뭡니까?
국가 원수 모독죄입니까? 당원 1호 당원 모독죄입니까? 뭐가 되는 거죠? 분란을 일으켰다? 뭐 글쎄요. 저는 그 당에는 당연히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저희 당을 향해서 명청대전하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그 한동훈 전 대표를 쫓아내는 과정은 뭐 저는 매우 부당하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도 약간은 며칠 사이에 이렇게 입장이 바뀐 거는 복합적인 감정이 과거에 몇 년 전에 본인이 막 떠오르고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연대의 가능성도 언제든 열려 있다라고 말을 한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을 좀 살펴볼 텐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경원 의원의 마이크를 꺼버리면서 논란이 있었죠. 그러면 오늘 필리버스터 시작됐을 때 국민의힘 의원과 우원식 의장이 어떤 태도와 어떤 말을 했는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장이 12월 9일 나경원 의원의 무제한 토론을 제지한 것은 국회법에 따라 합당한 조치입니다. 속기록에서도 자세히 들어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곽규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님께서 국회 담벼락에다가 본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담 넘은 곳이라고 설치를 해놨습니다. 하나 더 기념하시라고 제가 만들어 왔어요. 국민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의장님, 저거 보세요. 이렇게 뭐라고 생각해요? 개인을 실현하는 방식이 피켓이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내려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국회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능멸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과의 논란은 대략적으로 아실 테고 나경원 한 분씩가 의견을 물어볼게요. 나경원 인사 안 하고 이제 발언하다가 그 부분에니까 곽규택 의원이 저희가 편집을 했죠. 5초 넘게 이렇게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뭔가 피켓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우원식 의장이 아량이 좀 부족했다고 보이거든요. 어쨌든 뭐 나경원 의원이 올라와서 일단 뭐 그 필리버스터라고 해서 이게 무제한 토론인데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의제에도 제한이 없고 또 시간도 제한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소수 야당들이 어떤 거대 야당에 대해서 조금 항의할 수 있는 정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데 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원식 의장이 조금 뭐 아량을 베푸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뭐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더라도 24시간 넘어가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민주당에서 그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게 되니까 보통 많이 해도 한 주제에 대해서 24시간.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올라와서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몇 시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5선 정도 된 나경원 의원이 5선이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이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배려를 하고 아량을 베풀었으면 저런 어떤 조롱이 되지 않을 텐데 결국 이제 곽규택 수석 어떤 뭐 대표가 올라와서 저 부분을 그대로 이제 고스란히 이제 돌려주는 꼴이 되니까 아마 우원식 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 어떤 품위도 없고 품격도 없는 그런 어떤 뭐 부회장에 대해서 돌아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껐다 이것 때문에 뭐 정치적 해석도 나왔고 좀 논란이 많이 됐었거든요. 저는 일단 오늘 저 장면 그 국회의장에 대한 조롱 모욕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조롱 모욕이라고 봅니다. 원인이 됐던 그 사건 국회의장으로서 당연히 취해야 될 조치입니다. 필리버스터는 그 해당 안건에 대한 발언으로 제한이 됩니다. 만약 그걸 넘어서서 허용한다면 필리버스터를 소집해 놓고 정치 선전선동의 장으로 수십 시간을 써버린다면 그게 국회에서 할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당 안건에 대한 발언으로 제한을 합니다. 물론 장시간 발언 과정에서 여러 관련된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엔 작정하고 원래 안건이 가맹사업법 개정안과는 전혀 무관한 정치 발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는 이런 식으로 필리버스터 진행할 수 없는 거고요. 국회법에 배치되기 때문에 당연히 발언권 제한해야 됩니다. 안 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서 뭐 무슨 마이크를 갖다 끼고 그 자체부터 국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회 자체를 희화하고 모욕한 거죠. 원인은 이 상황을 초래한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에 있는 것이고요. 법사위에서 법사위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더니 이제 국회 본회의까지 그런 그 파행을 몰고 오는 이 상황 좀 국민들께서 어떻게 지켜보실지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좀 말씀드리면요. 필리버스터 법은 무제한 토론 이제라고 한국어로 이제 보통 번역하거든요. 무제한이라는 것은 시간도 제한이 없고 내용도 제한이 없다라고 폭넓게 보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요. 필리버스터 하게 되면 성경을 읽기도 하고 책을 아예 읽기도 합니다. 내내 몇 시간 동안. 뭐 체력 한계가 있으니까 무제한 사실 못 하겠죠. 그리고 국회법 말씀하셨는데 국회법에 필리버스터 조항을 보면요. 이 법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즉 국회법에 있는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는 무제한이라는 그런 이제 조항을 무제한이라는 규정을 둬가지고 내용도 시간도 제한이 없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해석의 주장은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입장은 그 이제 무제한이라는 그 의미가 시간과 내용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과 소수당의 의견이 갈렸을 때 소수당이 합법적으로 의사결정 진행을 지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자, 근데 어제 나경원 의원이 했던 법안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여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동의해서 통과됐던 법안입니다. 저는 곽규택 의원의 피켓 문구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게 전 세계 최초로 비쟁점 법안에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의견을 달리하는 법안이 아니라 의견을 동조해서 합의해가지고 통과시키기로 한 법안에 대해서 갑자기 나와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겁니다. 전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로 물어봤을 때 어떻게 설명할지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게 그럼 저 사람은 저 법안에 반대하는 거냐? 아니, 동의했어. 통과시키기에 동의해. 근데 나와서 다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어떤 전 세계에 참 웃음거리가 된 겁니다. 한국 국회가. 아까 뭐 미국 사례 글로벌 스탠다드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2012년에 국회 선진화법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과 달리 미국은 필리버스터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곳인데 거기에는 무제한으로 하도록 그리고 뭐 성경을 읽어도 되고 어떤 걸 읽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제와 관련된 걸 하기로 여야 민주당이 단독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보수 진보 함께 합의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한 노력은 최소한은 했었어야 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하나 준비한 내용이 뭐였냐면 혁신당에서 국민의힘의 뭐 답례품으로 다른 당에는 떡을 보냈는데 사과 상자를 보내가지고 이걸 국민의힘이 반송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준비했었는데 일단 제가 그냥 소개만 시키는 걸로 하고 아무튼 사과를 답례품을 진짜 사과를 보내서 국민의힘이 바로 반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